오늘 주제는 당신의 집은 안녕하십니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정말 위험한데요. 근데 오늘 그 이야기가 너무 즐거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좀 예쁜 사진을 보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죠. 산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바다도 강도 그 안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을 참 예쁘게 만드셨어요. 근데 정말 예쁜데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요. 뭘까요? 뭐가 보이나요? 필리핀의 이슬이에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침 우리 한 번도 못 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슬이 정말 얼마나 예쁜지 우리는 잘 모르죠. 눈여겨보지 않았기 때문에. 얘를 조금 더 가깝게 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이슬이 굉장히 투명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상들이 그 작은 이슬 방울 속에 다 들어와 있죠. 정말 보석같이 예쁘죠. 이슬, 필리핀에 맺혀 있는 이슬 몇 방울이 이렇게 예쁘답니다. 여러분 이슬이 이렇게 예쁜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2005년도에 벌써 17년 됐나요? 15년 넘었죠. 2005년도에 인사동에서 새벽이슬 사진전을 열었어요. 최병성의 새벽이슬 사진전. 우리나라 최초의 전시였고 세계적으로도 이슬만으로는 최초였다고 하는데 그때 미대 교수님이 제일 먼저 사가신 작품이기도 해요. 필리핀에 맺혀 있는 작은 이슬 하나. 자, 자연에서 어떻게 이런 빛깔이 나올까요? 여기는 포토샵이 한 점도 없어요. 어떻게 이런 빛깔이 나올까? 무슨 꽃이 있는지 아세요? 무슨 꽃인지 아시는 분? 딱 보고. 누가 나팔꽃이랬네요? 두 분이 나오세요. 나오세요. 선물 있습니다. 두 분 나오세요. 예. 하나는 요번에 제가 쓴 쓰레기 시멘트에 관한 당신의 집은 안녕하십니까 책이고요. 하나는 제가 한 2, 3년 전에 쓴 길이의 십자가, 길에서 만난 십자가에 관한 묵상한 책입니다. 나팔꽃이에요. 나팔꽃이 뒤에서 배경이 되어주고 이슬방울 속에 들어와 있죠. 얘는 작은 토끼풀 잎사귀에 맺혀 있는 코스모스 꽃입니다. 거미줄에 맺혀 있는 꽃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눈여겨보면 아름다움은 멀리 있지 않아요. 아름다움은 발견이에요. 짠! 이건 보면서 이건 포토샵일 거야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여기는 포토샵이 하나도 없어요. 애벌레가 지나가다가 새떼기 풀이 참 이슬을 많이 맺어요. 거기에 머리 이슬 한 방울이 묻었는데 자, 이슬은 볼록 렌즈죠. 볼록 렌즈는 상이 상하좌우가 뒤밖에 맺혀요. 우리가 눈이 보는 것처럼이 아니라 완전 세상이 거꾸로 들어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잘 보세요. 애벌레에 맺힌 이슬에 잘 보시면 이슬방울 속에 하늘이 거꾸로 밑에 내려와 있어요. 나무도 거꾸로 맺혀 있고 밑에 있는 노란 꽃, 사미쿠카라는 꽃이 이슬방울 속에 위에 올라가 있죠. 세상이 이제 완전히 뒤집혀 있는데요. 다음 장면. 이 장면도 제가 평생 찍을 수 없는 사진인데 다음 장면 보고 놀라시면 안 돼요. 다음 장면은 역시 제가 두 번 다시 평생 찍을 수 없는 사진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짠!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슬은 상이 상하좌우가 뒤바뀐다고. 그런데 이슬 속에 하늘과 아침에 떠오른 태양이 있죠. 그 다음에 산이 있고 산을 덮고 있는 구름이 쫙 있어요. 여기는 조금 전에 세상이 거꾸로 맺힌다는데 왜 거꾸로 있을까요? 아래, 그쵸. 아래 잘 보세요. 아래 반을 딱 잘라보시면 위아래가 똑같아. 빛의 강도만 다를 뿐이에요. 그럼 어떤 모습일까요? 이거예요. 강물에 비친 모습이에요. 아침에 바람 한 점 없는 날. 바람이 있으면 물결이 찰랑찰랑 되면서 상이 맺히질 않거든요. 바람이 한 점 없는 날 물이 고요하니까 아침에 떠오른 태양이 강물 속에 비쳤죠. 밑에 보시면 강바닥에 자갈도 보이죠. 강바닥이 자갈이에요. 맑은 자갈, 강의 자갈인데요. 여기에 비친 하늘이 뒤집혀가지고 이렇게 뒤집혀서 그 작은 한 방울 속에 들어왔죠. 저는 이 이슬을 보면서 늘 떠오르는 말이 있어요. 내 가슴속에 들려주는 음성이 있어요. 뭘까요? 내 가슴에 세상을 품으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을 품은 사람들이에요.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내 가슴에 품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은 세상을 품고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하늘 먼 곳에 숨어서 우리의 이야기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까이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담당하신 분. 오늘 세상을 지고 가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란 바로 세상의 아픔을 내가 가슴에 안고 함께 치유해 가는 사람들이겠죠. 내가 어떻게 이슬이 커서 세상을 품었나요? 아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별로 학위도 없는 사람이고 유명하지도 않은 사람이고 별로 똑똑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대한민국의 핫한 이슈들을 굉장히 많이 끄집어내고 있죠. 제 능력이 아니죠.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달려가니까 하나님은 저를 통해 역사하시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커서가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2005년도에 그 인사동에 전시회를 이렇게 했어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어요. 2주간 전시하는 동안 어떤 수녀님은 매일 출근하신 분도 계셨고 수많은 사진 작가들이 다녀갔는데 그 중에 사진 학회장님이 다녀가셨어요. 그리고 월간 사진 잡지에 이런 평을 썼어요. 이슬이라는 단순한 소재에서 이같이 아름다운 영상을 도출했다는 것은 그의 발견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제 마음에 드는 한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발견이에요. 여러분, 아름다움은 어디 있을까요? 저 먼 큰 산에, 유명한 산에 가야 시원한 바닷가에 가야, 탁 트인 바닷가에 가야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발밑에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멋진 것들을 만드셨고 그 하나님의 정교한 아름다움은 크고 거창한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꽃 한 송이, 시멘트의 돌투미의 계단 속에 있는 모든 생명체도 얼마나 정교한지 몰라요. 그 아름다움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한가운데, 내 삶에 가까이 있는 발견,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을 연다면 우리 삶이 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자, 이 이슬은 어디에 맺혀 있는 이슬일까요? 어디에 맺혀 있는 모습일까요? 민들레 씨앗이에요. 자, 민들레 씨앗인데 얘는 어떻게 찍었냐면 위에서 왼쪽으로 내려다보면서 찍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사물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사물인데 얘를 밑에서 위로 올려다보면 어떻게 달라지나 볼까요? 놀라지 마시죠. 같은 사물이지만 바라보는 눈높이, 시선의 방향을 바꿨을 뿐이에요. 전혀 다른 세상이 된다는 것이죠. 민들레라는 씨앗은 똑같아요. 그러나 눈높이에 따라,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전혀 다른 세상이 보인다는 것. 오늘 우리가 진보와 보수가 싸우잖아요. 바라보는 각도의 차이겠죠. 오늘 우리가 다양한 세상을 본다면 좀 더 다양한 눈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겠죠. 늘 습관적인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각도에서 성경을 바라본다면 좀 더 성경 안에 담기는 더 생생한 생명의 말씀들이 내 안에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르게 생각하기, 다르게 말하기, 다르게 행동하기.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큰 힘은 바로 다르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의 손마다 우리 아이들도 다 들고 다니죠. 스마트폰. 스마트폰이 가져온 세상의 변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 그림 왼쪽 그림을 보시면 뭐예요? 뒤에 있는 전화기, 카메라, 알람, 그다음에 비디오 카메라, MP3가 고장난 게 아니에요. 다 술을 먹고 전원이 들어와 있죠? 그 살아 있죠. 그건 전 무슨 뭘까요? 고장난 게 아니라 살아있지만 안 쓴다는 거죠. 왜? 스마트폰이 있어요. 모든 기능이 다 어디 있어요?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가져온 놀라운 세상의 변화. 그래서 세상은 스마트폰을 처음 만들어낸 스티브 잡스를 향한 혁신가다. 그래서 세상은 스티브 잡스 이전과 이후로 나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스티브 잡스의 그 애플사의 모토는 아주 간단해요. 다르게 생각하라요. 21세기의 가장 큰 힘은 바로 다르게 생각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줄 것도 바로 이겁니다.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지식이 아니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되죠. 오늘 우리 교육의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지 못하는 것. 하나에 주어진 정답, 하나에 주어진 그 하나만 맞춰가는 것. 암기하고. 그런데 그 컴퓨터가 더 잘하잖아요. 계산? 암기? 컴퓨터하고 인간이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이 정말 다른 생각을 키워줄 수 못한다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힘. 그런데 놀라운 건 성경을 보다 보니까 스티브 잡스보다 더 놀라운 혁신가가 있었어요. 누굴까요? 2000년 전에. 그분은 다르게 생각하라, 다르게 행동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누구냐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이 오기 전과 예수님이 온 이후로 세상이 나뉘고 있죠. 세상을 바꾼 혁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15장 이렇게 말씀이 있었어요.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내가 다시 말하노니
이 말은 뭘까요? 너희는 지금까지 이렇게 들어왔어. 너희는 이렇게 배워왔어. 그런데 그건 아니야. 틀렸어. 내가 다시 말하니. 바로 이렇게 바로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다르게 생각하라. 다르게.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계세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런 늘 자꾸 열심에 어떤 맹목적인 열심에 한계를 짓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참 믿음이란 복음이란 다른 생각이라는 것, 바른 행동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죠. 복음은 열심을 말하지 않아요. 복음은 다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뭘까요? 그냥 정말 예수님이 더 열심히 믿어라고만 했다면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박해를 받을 이유가 없었죠.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었어요.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생계를 위협할 만큼, 그들의 자리를 위협할 만큼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고난을 겪은 이유는 뭘까요? 바로 다른 예수를 전했기 때문이죠. 루터와 칼빈이 그 위험을 감수했던 이유도, 바로 박해를 받던 이유도 다른 복음을, 다른 신앙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려움을 겪었던 거죠.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예수를 믿고 있을까 늘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충격을 받은 한 성경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며. 늘 읽어왔던, 어릴 때부터 읽었던 구절이에요. 신학교 다닐 때도 늘 읽었던 구절이에요. 근데 몇 해 전에 이 말씀이 갑자기 한 단어로 제 가슴에 치고 들어왔어요. 뭘까요? 이 구절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딱 한 단어로 제 가슴에 들어왔어요. 꿈이었어요. 꿈. 예수의 꿈. 청년 예수의 꿈. 예수는 내가 성령을 입었으니 더 큰 교회, 더 많은 인기, 더 많은 부를 누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에게, 세상에 아픔 있는 곳에 세상의 아픔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켜 가신다는 예수의 꿈이었어요. 이 단어를 꿈이란 한 단어로 바꾸자마자 제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어요. 정말 내 가슴이 얼마나 콩콩 뛰기 시작했어요. 내 가슴 속에 이런 꿈이 있을까? 정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예수의 꿈이 살아 역사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냥 내가 기도하고 나만 더 잘 살고 예수님이 복받고가 아니라 이런 살아있는 예수가, 예수의 꿈이 우리 가슴에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의 꿈은 더 많은 큰 인기도 더 많은 인기도 아니라 더 큰 교회도 아니었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신의 꿈을 이루기에 길을 살아갔죠. 길을 가다 바디메이 만나 바디메이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삭개를 만나 그의 삶을 치유하셨죠. 수가성 여인을 만났고 길 가다가 길가들에서 설교하고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치유하고 기도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길에서 태어나 길에 살다가 엄마의 뱃속에서도 광야를 떠돌았잖아요. 그래서 길에 살다가 골고다 언덕 길에서 돌아가신 길 위의 예수였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었죠. 예수님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병자를 낫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건강하기를 원하셨죠. 오늘 요 폰티에 같이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폭우, 폭염, 가뭄으로 신음하는 지구. 어디는 폭우로서 홍수가 나고, 어디는 정말 뜨거운 열동이로, 어디는 가뭄으로 목말라 있는 이 지구, 신음하는 지구의 모습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지신 지구는 이 모습이 아니었죠.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할 것이냐 아니면 집단 자살할 거냐. 우리 손에 달려있다. 우리 손에 달려있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대응을 해야 된다. 중요한 것은 지금 정말 심각한 위기라는 거죠. 기후재난의 시대다. 우리가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집단 자살로 갈 만큼 지금 심각한 현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일까? 라는 부분을 오늘 한 이야기를 그 중에 하나를 잡아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제 쓰레기 시멘트 문제인데요. 오늘 본문인 창세기 9장 9절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에게 새 언약을 주셨죠. 너무 잘 아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새 언약의 대상은 셋입니다. 누구일까요? 첫 번째로 너희. 너희 누구예요? 지금 우리죠. 이 지구는, 우리가 살아있는 이 지구는 우리가 지금 누릴 권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아름다운 지구는 누구도 너희 후손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아주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아름다운 지구가, 이 지구를 우리 후손들도 10년 뒤, 100년 뒤, 500년 뒤, 지구가 지금 수천 년, 수만 년, 수십만 년 이어왔던 것처럼 앞으로 수천 년 뒤에도 이 아름다운 지구를 우리 후손들이 누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가능할까요? 산업화된 지 몇 년이에요? 이 지구가 하나님 만드시고 아름다움이 보존되어 오는 지금 수만 년인데, 수십만 년, 수백 년, 만 년인데, 산업화된 지 겨우 100년 만에 지구가 멸종할 것이냐? 라는 위기를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이렇게 소비하는 이 삶의 방식이 지속 가능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이 아름다운 지구가 우리 후손들도 정말 100년 뒤에, 500년 뒤에 후손들도 하나님이 만든 아름다움의 지구를 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바로 이 창세기 9장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지구는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을 누려야 될 만큼 우리의 삶이 지금부터 지속 가능한 삶. 그렇다면 내가 지속 가능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거죠. 바로 여기에 온갖 쓰레기의 문제, 에너지의 문제, 다양한 지구를 아프게 하는 문제들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함께 해결해 가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은 또 누구예요? 모든 생명.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명. 우리는 마치 이 지구의 주인이 인간인 줄 착각을 해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기 전에 무엇을 만들었어요? 새와 동물과 물고기와 곤충과 모든 걸 만드셨죠. 인간도 이 우주의 주인의 한 부분일 뿐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걸 잘 보살피라는 책임을 가진 건데, 우리는 마치 모든 것을 다 할 것처럼 파괴하고 있죠. 난개발의 문제, 자연 훼손의 문제. 오늘 기독교인들이 좀 깨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새만금, 지금 잼버리 한참 난리가 났잖아요. 여러분, 거긴 애초에 잼버리를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제가 자주, 대한민국, 제 별명이 제가 뭐냐면, 제가 작년 초에 EBS 초대석에 나갔어요. 정관용 씨 방송에 1시간짜리 방송이죠. 한 시간짜리 방송하다가 정관용 씨가 저한테 이런 말을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교회가 없죠? 그러더라고요. 작가가 그렇게 써줬으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요, 교회가 있어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교회가 있어요. 그랬더니 정관용 씨가 깜짝 놀라면서 정말이요? 그러길래 제가 뭐라 했냐면, 네, 저는 대한민국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관용 씨가 와, 정말 큰 교회를 하시는군요 라고 해서 함께 웃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공간이 있는 교회를 하진 않아요. 그러나 저는 이 땅, 하나님 만드신 이 땅이 대한민국이 제게 주어진 교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국을 누비고 있죠. 정말 이 더위에도 열심히 산사태 현장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새만금 수없이 많이 갔죠. 수많은 현장에서 많이 사진을 찍었고, 바로 그 새만금 자리는 뭐냐면 갯벌 바다였잖아요. 수많은 생명이 살던 곳. 그걸 잼버리 한다고 그것도 새만금 만근 지 30년이 됐어요. 죽은 뻘, 이미 안에 호수가 돼 죽은 뻘을 퍼서 흙을 갖다 매립한 게 아니에요, 갯벌에. 그냥 그러면 비용이 많이 되니까 죽은 뻘, 속에 있는 물을 퍼서 그 위에 해서 죽은 뻘로 위에 매립한 토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뻘밭이 되죠. 벌레도 많고. 거기서 그 잼버리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되지 못하는데 한 게 문제죠. 새만금 정말 큰 문제가 많은데요. 그 문제 나중에 또 이야기하고. 그래서 참 너무나 우리나라 문제가 많은데 좀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어서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 지속 가능한 삶을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레오나르도 보포가 이런 말 했어요. 회개란 뭘까? 회개란 지난 한 주 동안 성경을 덜 본 것을 누구랑 싸운 것을 회개하는 것을 회개라고 하지 않아요. 그것은 반성이에요. 그러니까 바뀌지 않잖아요. 회개란 오늘 이 땅에서 저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 삶의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경건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로 바뀐다는 것. 몰트만이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란 생명과의 관계로의 변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성화란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조물을 지키는 것이다. 저는 오늘 예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거룩한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함이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말하지 않아요. 바로 거룩함이란, 거룩한 성인이란, 이제 이 환경의 위기, 생태계 위기 속에서 바로 거룩한 사람이란 하나님 만든 아름다운 지구를 지켜가는 사람이에요. 이 그림 한 장에 우리가 지구의 모든 문제가 안고 있어 다 들어있지 않을까요?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아요. 해수면은 상승되고 있죠. 그리고 바다에는 온갖, 그래서 빙하가 녹다 보니까 그곳에 터전을 살아가는 북극곰이라든지 펭귄들이 살아갈 터전들이 사라져가고 있죠. 모든 생명들을 위협받고 있고 바다는 온갖 쓰레기로 떠있는 이 모습, 이 그림 한 장 속에 지구의 모든 아픔이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생명이 지나가면 발자국이 남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이 지나가면 뭐가 남아요? 발자국이 아니라 쓰레기. 바로 오늘 일부 예배의 문제는 바로 쓰레기의 문제예요. 자, 아파트 공학이죠. 여러분, 그림일까요? 진짜 사진일까요? 진짜 사진이에요. 동탄의 모습이에요. 경기도 동탄의 모습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주거공간이 정말 대형화, 고급화, 편리화돼가고 있어요. 과연 비싸진 만큼 우리 건강이 정말 더 안전해지고 좋아졌을까라는 거죠. 얘가 잘 안 넘어갔네요. 내가 살고 있는 집.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쓰레기로 만들어지는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자, 일본에서 이런 실험을 해봤어요. 일본 시즈오카 대학에서 같은 온도, 같은 습도 환경에서 콘크리트 상자와 철로 만든 상자와 그다음에 나무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질을 넣어놓고 생존율을 조사해봤더니 나무 상자는 85%가 되는데 금속 상자는 41%가 지가 생존하는데 콘크리트, 바로 시멘트로 만든 콘크리트는 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축 재료 중에 가장 인체에 나쁜 게 뭐예요? 생명에 나쁜 게 콘크리트예요. 이만큼 나빠.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시멘트는 전 세계에서 가장 더러운, 정말 더러운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자, 근데 콘크리트를 왜 사용할까요? 고층 빌딩을 지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놀랍게도 철근, 모든 것은 추위의 온도에 따라 부피가 팽창하고 줄어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콘크리트도 부피 팽창에다 줄어들다 해요. 그런데 콘크리트와 이 시멘트와 철근의 부피 팽창 수축률이 똑같아. 부피 팽창 수축률이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균열이 나서 건물이 무너지는데 철근과 콘크리트가 팽창과 수축률이 같다 보니까 이 고층 건물을 지어서 아파트를 지어서 살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이 콘크리트가 인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일본 이시이 초등학교에서 콘크리트 건축물을 목조 건축으로 바꿔봤어요. 그랬더니 결석률이 낮아졌대요. 아이들의 폭력성과 산만성이 낮아지고 학습 집중이 높아졌다는 거죠. 근데 콘크리트 건축물일 때는 아이들이 많이 아팠대요. 그래서 두통 16배, 정서불안 7배, 복통 5배의 차이가 났다라는 결과가 있는데요. 이만큼 시멘트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커요. 문제는 여기 있어요. 시멘트 자체만으로 나쁜데 뭐예요? 그 시멘트가 온갖 쓰레기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그 연출을 여러분에게 함께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단양에 있는 한일 시멘트예요. 공장 앞에 쓰레기를 신 차들이 줄줄이 서 있죠. 왜 시멘트 공장 앞에 파란 차가 저 쓰레기 차들이시잖아요. 이렇게 쓰레기 실은 차들이 있을까? 여기는 아시아의 시멘트예요. 자, 대형 쓰레기 차들이 줄줄이 대형 창고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창고에 들어가서 순서대로 붓고 나옵니다. 왜 시멘트 공장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쓰레기 차들이 있을까라는 거죠. 한번 그 이야기를 계속 해볼게요. 우리는 시멘트 그러면 다 이게 시멘트 광산이죠. 돌로만 만들어진 줄 알아요? 아니요. 석회석 돌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끔찍하고 슬픈데요. 온갖 쓰레기가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시멘트 공장 주변 마을에 가면 이런 말들이 써있어요. 이게 옛날 사진이 아니라 바로 지금의 모습이에요. 2024년도. 죽여라. 왜 주민들은 이렇게 이런 걸로 시멘트 공장 주변에 붙여놨을까? 왜 이런 호소를 할까? 못 살겠다, 죽여라. 뭐 이런 말들이 막 써있죠. 시멘트 분진, 악취,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언론에 이렇게 나와요. 못 살겠다, 죽여라. 시멘트로 병든 마을. 내 집 창문도 못 여는 마을. 옛날 방송이 아니에요. 바로 2023년 지금 21세기의 대한민국의 시멘트 공장 주변 마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환경부가 조사를 했어요. 제가 이 문제를 2006년부터 해왔어요. 2006년부터 이 문제를 떠들었고 환경부가 그래서 이제 제가 하도 문제 심각한 이야기니까 이제 각 시멘트 공장마다 주민들 건강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진폐증, 폐에 문제가 있는 진폐증 환자들이 한 공장이 아니라 오히려 시멘트 공장이 많죠. 전국에 강릉에
그다음에 삼척에, 동해에, 영월에, 제천에, 단양에 뭐 이렇게 쭉 있는데 모든 시멘트 공장 주변 마을마다 진폐증 환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광산에 근무하지 않은 주민들에게 그만큼 대한민국 시멘트 환경이 굉장히 심각한 거죠. 전 세계에 이런 사례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큰 사건인데 우리나라는 너무 조용하게 넘어가고 있죠. 근데 시멘트 업계가 이렇게 자기들 홍보책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는 시멘트 폐기물을 시멘트로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들어도 대기 배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먼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배출 허용 기준의 10분의 1로 관리합니다. 굴뚝에 장착된 실시간 측정 장치인 TMS를 통해서 정부에 보고하고 투명하게 관리합니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먼지가 몇 시간 동안 시멘트 먼지가 온 공장에서 이렇게 뿜어 나와도 TMS는 늘 정상이에요. 시멘트 공장 뒷산을 보세요. 장마 지난 지 딱 며칠 뒤의 모습이에요. 공장 뒷산을 보면 먼 곳은 초록인데 공장 뒤는 하얘 시멘트 가루로. 어떻게 사람들이 살 수 있을까요? 이건 또 한일 시멘트 모습이에요. 시멘트 비가 오는 날이면 시멘트 분진을 저렇게 마구 뿜어내죠. 사람들이 잘 모른다고. 연기가 아니라 시멘트 가루를 뿜어내놓습니다. 그리고 공장이 저렇게 막 뿜어내요. 공장 지붕 위에 보면 시멘트 가루가 있는 게 보여요. 시멘트 가루를 저렇게 뿜어내고 있죠. 자, 이건 지난달에 찍은 사진이에요. 또 지지난달에 동해 쌍용시엔이 우리나라 제일 큰 시멘트 공장이에요. 쓰레기를 소각하면서 파란 연기뿐만 아니라 우측에 보시면 하얀 연기가 아니라 뭘까요? 시멘트 가루예요. 보시면 시멘트 가루를 저렇게 뿜어내고 있어요. 온 구멍 굴뚝굴뚝마다 시멘트 이렇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시멘트 공장 주변 마을에 가면 장독대 뚜껑 위에 시멘트 분진을 보세요. 배추 잎사귀에 시멘트 분진을 보세요. 어떻게 사람들이 살 수 있을까? 제가 바로 이틀 전인가 보네요. 이틀 전인데도 제가 제천에 가서 서울에서 온 학생들, 중고생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바로 시멘트 강연을 했어요. 시멘트 강연을 했는데 정말 이제 정말 심각하죠. 자, 한일 시멘트 공장 주변에 있는 하우스는 다 저래요. 시멘트 공장이 아닌 마을들은 비닐하우스가 몇 년이 돼도 깨끗하고 비수가 되는데 시멘트 공장 인근 주변의 마을 하우스에는 저렇게 저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빛이 안 들어와. 비닐하우스가 비닐하우스가 아니에요. 빛이 안 들어와요. 시멘트가 그냥 달라붙어 딱 접착이 되거든요. 그리고 마을 지붕에는 쓰레기를 소각하면서 떨어진 분진들을 저렇게 접착해서 달라붙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제가 한 주 차이로 찍은 사진이에요. 태양광이 태양광 역할을 못해요. 시멘트가 하도 붙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렇게 청소해 바로 또 다시 뿌옇게 또 다시 됐죠. 여러분 믿겨지시나요? 제 눈을 보고도 믿기지 않았어요. 과연 이게 처음에는 사람이 부었을까? 사람이 콘크리트를 부었을까? 아니면 저도 분진이 날아와서 만들어졌을까? 고민을 했죠. 뭘까요? 사람이 부어서 만들 수가 없어요. 저렇게 균일하게. 오랜 시간 시멘트 가루가 날아서 붙었기 때문에 저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멘트 분진을 마구 뿜어내는 나라. 그러면 자, 시멘트 공장이라고 분진과 유해물질 뿜어내는 게 당연할까요? 한번 일본을 가봤습니다. 일본의 태평양 시멘트 공장 바로 옆에요. 저 공장 저기 굴뚝입니다. 예월기라고 하는 공장 굴뚝 바로 옆에 있는 마을, 담장 옆에 마을이에요. 지붕에 분진 하나가 없어요. 반짝반짝하죠. 그리고 빨래 널려 있는 거 보이시나요? 바로 2층에 빨래가 널려 있어요. 우리는 창문도 열지 못해. 공장 안에 들어갔어요. 분진 악취 단 하나도 없어. 공장 안에 밥알이 떨어져도 먹을 만큼 주워 먹을 만큼 깨끗하게 유지했어요. 자, 일본 태평양 시멘트 앞에 공장 앞에 마을들이에요. 빨래가 그냥 일본은 다 밖에다 말아요. 먼지가 없으니까. 이렇게 관리를 잘하고 있죠. 자, 일본하고 우리를 같이 비교해봤어요. 일본 태평양 시멘트 굴뚝이 보이죠? 거기에 지붕이 반짝반짝해. 그 다음에 빛을 가리는 차양도 깨끗해. 그리고 빨래가 널려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시멘트 공장은 시멘트 가루가 저렇게 창을 열 수 없는 세상. 이게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에요. 이런 시멘트 공장들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집을 짓는 시멘트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죠. 일본 태평양 시멘트 공장 정문 앞에 닛산 자동차예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상상도 못해. 닛산 자동차 전시장이 우리는 분진이 하도 많으니까 자동차 분진이 않기 때문에 전시장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만큼 분진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보시면 이렇습니다. 일본하고 우리를 비교해 보시죠. 일본 태평양 시멘트 앞에는 자동차들이 광이 번쩍번쩍해요. 그런데 우리는 시멘트 가루 더 범벅인 지금도 똑같은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그때 환경부가 같이 갔다 왔어요. 환경부가 같이 갔다 와서 만든 게 2008년인데요. 이런 표를 만들었어요. 한국과 일본의 비교를 만들었어요. 일본은 허가제, 우리 신고제. 일본은 공해방지협정이 지자체가 엄격한데 우리는 없다. 우리는 환경부도 안 하고 지자체도 안 해. 근데 일본은 지자체가 더 엄격하게 하고 있고요. 쭉 보시면 일본, 우리나라 그동안 방치 폐기물 이렇게 버리는 폐기물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것이 왜 그럴까요? 일본은 배출업자가 처리까지 다 책임을 져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갔는지 아직도 15년이 지났는데도 추적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맨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공장에 임금 분진 민원이 없다. 우리는 분진 민원 많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15년이 지난 이게 2008년에 환경부와 같이 일본을 다녀와서 환경부가 만든 자료예요. 근데 15년이 지난 지금도 달라지지 않고 있어요. 더 심각해졌어요. 더 놀라운 건 이 모습이에요. 이게 연기가 딱 올라와요. 올라와서 왼쪽으로 흘러요. 위에 거는 쌍용, 밑에는 아시아 시멘트인데요. 근데 놀라운 거는 구름 위의 하늘과 구름 아래 하늘을 보세요. 구름 위의 하늘은 아주 맑아요. 근데 구름 아래 마을은 뿌에 미세먼지가 가득해요. 시멘트 공장에서 연기가 올라와요. 그러게 밤새 연기가 올라오면 아침 되면 어떻게 되면 구름이 꺾여요. 그리고 그 밑으로는 온갖 오염물질로 가득해서 사람들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요거는 더 단양인데요. 구름이 올라와요. 바람 방향 따라 꺾입니다. 밑에 사진은 똑같은 자리인데 오른쪽으로 올라갔죠. 이렇게 심각한 이제 오염들이, 제가 이걸 한번 기사를 썼더니 JTBC가 바로 전화가 와서 촬영해야 되냐고 그러라 그랬더니 바로 내려가고 찍어가고, 지난 2달 전인가 한번 방송 나갔었는데요. 여기 또 영월 쌍용의 모습이에요. 검은 연기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연기가 옆으로 쭉 퍼져가요. 근데 그 구름 밑을 보면, 아래 사진을 보시면 새까맣잖아요.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숨쉬고 살아갈 수 있을까? 완전 죽음의 공기죠.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근데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중학교 과학 교과서를 찾아봐야 되겠더니 열이 올라와서 찬 공기를 만나면 이렇게 구름이 만들어진다라고 과학 교과서에 이야기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열화상 드론 카메라를 샀어요. 봤더니 찍어봤습니다. 시멘트 공장이 얼마나 많은 열을 뿜어내고 있는가라는 거죠. 이 오른쪽에 세워져 있는 게 예열기예요. 이거는 일반 카메라고, 그 다음에 그걸 오른쪽 열화상으로 찍은 건데요. 열화상 그러면 밑 가로 세워두는 게 소속로가 온다. 석회석과 온갖 쓰레기가 타고 있는 소속로라고 하는데요. 어마어마한 열을 뿜어내고 있죠. 굴뚝에서도 어마어마한 열들이 올라가고 있고요. 근데 바로 여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보시죠. 시멘트 공장이,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시멘트로 지은 집에 살아가. 그렇다면 어마어마한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국내 총 생산, GDP 시멘트 업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일까요? 1%도 아닌 0.3%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시멘트 기업이 대한민국 환경오염 배출의 2위예요. 무려 환경부기 통계거든요. 환경부 통계 20위. 대한민국 환경오염 다량 배출 업계 20위 중에 8개가 시멘트 공장이 들어가 있어요. 심각한 환경오염 배출 없었는데 거기에다가 환경부는 쓰레기를 더 밀어주고 있다는 이 어처구니 없는 시장. 환경오염을 또 조장하고 있는 꼴인 거죠. 강원도의 모든 환경오염의 85%가, 충청북도의 환경오염의 94%가 2개, 3개밖에 안 되는 시멘트 공장이 다 뿜어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 지역의 환경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환경 속에 지역 주민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꼭 뭐예요? 그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시멘트가 우리가 살아가는 집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해요. 어떻게 만들어지나 한번 보시죠. 옛날에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맨 왼쪽 동그라미 보이시죠? 천연 강물인 석회석의 점토, 철광석, 규석을 혼합해. 그것을 이게 원통이 되어 있잖아요. 이걸 시멘트 소속로라고 합니다. 철을 만드는 곳을 뭐예요? 고철을 모아서 녹이는 곳을 윤곽로. 이렇게 시멘트를 만드는 걸 소송한다 그래서 소속로라고 하는데요. 이게 얼마나 기냐면 이 원통형이 60에서 70m가 돼요. 그리고 저 안에 온도는 무려 1450도입니다. 그래서 석회석을 태워서 시멘트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석회석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지금은 석회석을 나머지 뺀 점토, 철광석, 규석은 뭘로 대체할까요? 보면 원료 대체라고 있죠. 석탄, 폐지물사. 연료 대체는 옛날에 유연탄으로 뗐는데 유연탄 대신에 폐타의 폐합성수인데요. 자, 원료 대체는 뭐냐면 소각제, 분진, 하수슬러지, 공장의 온이, 반도체 공장에서 나온, 대한민국 모든 공장에 나오는 온갖 쓰레기가 다 들어가요. 불에 안 타는 비가연소 쓰레기가. 그 다음에 불에 타는 가연소 쓰레기는 폐타이어, 폐고무, 폐비닐, 폐유, 온갖 쓰레기가 들어가죠.
연료 대체라고 해서 밖에서 불을 떼는 게 아니에요. 1450도 이 긴 60m 길이를 밖에서 불을 떼서 온도를 올릴 수가 없어요. 석회석과 소각지에 분진 하수를 들어갈 때 폐타 옆에 고무가 같이 들어가죠. 그냥 그 안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타고난 재가 시멘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멘트에 발암물질과 중금속이 그렇게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불이 안 타는 쓰레기, 시멘트 공장이 어떤 걸로 만드는지 보시죠. 소각제, 하수슬러지, 석탄재, 공장의 원이 다 있습니다. 거기 그 가운데 아래 있는 게 하수슬러지예요. 오른쪽 맨 위에 제가 처음에 이제 공장을 쌍용 영월 시멘트 공장을 들어갔죠. 좀 공장을 봅시다 하고 공장을 들어가서 이제 안 보시는 걸 어찌나 설득하고 협박하고 뭐 해서 공장을 다 봤어요. 다 봤는데 나올 때 저를 안내하던 그 생산이사가 저한테 하는 말, 목사님 저 차가 뭔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저 맨 오른쪽 끝에 있는 까만 거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저게 삼성전자 탕정공장 반도체 슬러지인데요. 저게 얼마나 유의한데 우리가 아니면 누가 처리합니까? 라고 저한테 말해요. 그 말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여러분 반도체 우리가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그걸 만들 때 유해물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백혈병과 수많은 암 환자들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그 슬러지는 어마어마한 유해물질이 들어있는데 그게 바로 다 시멘트 공장에 들어와요. 쓰레기 처리비를 받기 때문에. 폐기물의 쓰레기 유해성이 높을수록 쓰레기 처리 단가가 올라가죠. 배출하는 업체는 시멘트 공장으로 보내면 처리비가 줄어들고 시멘트 공장은 많은 처리비를 받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시멘트 안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놀라운 건 모든 공산품은 매일 만들지 어제 만든 거나 1년 전에 만든 거나 제품 성분 똑같아. 성분이. 왜냐면 같은 성분으로 만들기 때문에. 근데 시멘트는 어제 만든 거나 오늘 만든 거나 내일 만든 거 달라. 왜? 그날 어떤 공장에서 들어온 쓰레기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매일매일 다른 거예요. 환경부가 한 달에 한 번씩 조사해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이제 가연성 폐기물을 보시죠. 시멘트 공장에 쌓여있는 쓰레기 소각장이 아니라 시멘트 공장에 쌓이는 이 쓰레기의 모습을 보세요. 이걸 태워서 시멘트를 만드는 거예요. 시멘트 공장에 어마어마하게 쌓여있는 상상할 수 없는 쓰레기들이 다 시멘트 공장에 다 들어와 있어요. 페타에서부터 폐플라스틱에서부터 온갖 쓰레기들이. 뭐도 들어갈까요? 사람 똥도 들어가요. 제가 정보 공개를 해봤어요. 전국 지자체에 정보 공개 처리를 했어요. 분뇨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여기 양구 같은 경우는 분뇨를 받아서 그런 시멘트 공장으로 들어간다고 답이 왔어요. 또 모든 지자체들이 전화가 왔어요. 자기들은 분뇨는 따로 하지 않고 분뇨와 하수를 병합해서 그래서 들어간대요. 결국 하수 슬러지라는 것은 뭐냐면 분뇨가 같이 섞은 거거든요. 근데 분뇨와 하수는 시멘트를 만드는 원료가 되질 않아요. 열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열을 뺏어 먹죠. 왜 했을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온갖 쓰레기를 다 가져오고 있는 모습인 거죠. 더 놀라운 건 여기 있어요. 제가 여기가 진해항입니다. 진해항에서부터 이 하얀 거를 싣고, 이거 빨고 싣고 가는 차를 무려 5시간 40분 동안 추적했어요. 이 진해에서 보시면 창원 쪽으로 해서 부산 쪽으로 해서 경주로 나갔더니 경주 시내를 통해서 쭉 해서 넘어가서 울진으로 해서 어디까지 삼표 시멘트까지 가서 5시간 40분을 이 큰 트럭을 추적하는 일이 장난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트럭은 느리잖아요. 엄청 무거우니까. 그래서 이제 진해 삼표 시멘트를 갔는데 이게 뭐냐면 옛날 진해항 옆에 진해화학이 있어요. 인구가 많으니까 비료를 만들어야 돼. 농산물 생산이 많아져야 되니까 비료를 뭘로 만드냐? 인을 뭘로 만드냐면 인광석이라는 걸 만들어요. 인광석은 우리나라에 없어요. 외국에서 전부 다 수입해와요. 그래서 인을 추출하고 남는 것이 인산석고인데 인산석고는 라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라돈이 뭐예요? 폐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이잖아요. 이거를 삼표 시멘트가 톤당 여기 30만 톤이 남아있는데 500억을 받고 처리해 주기로 한 거였어요. 저한테 딱 걸렸죠. 3만 톤을 가져서 제가 이제 기사를 썼고 바로 이제 토해냈는데 여기 말고 이거는 겨우 30만 톤밖에 안 되는데요. 여수에 가면 남해화학이 있어요. 물이 얼마가 쌓이느냐. 옛날에는 그걸로 석고보드를 만들었어요. 근데 라돈 문제가 되면서 지금은 석고보드 회사들이 인산석고를 안 써요. 타랑석고 발전소에 나오는 라돈이 적은 타랑석고를 쓰는데 시멘트 업계는 지금도 이걸 쓰고 있어요. 지금 제가 시멘트 업계가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재판 중에 있는데요. 문제는 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멘트에서 라돈이 엄청 나와요. 제가 이번에 분석을 했어요. 보시면 시멘트 업계는 이걸 감추고 있어요. 왜 우리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폐암에 걸릴까?
시멘트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시멘트 자체만으로는 라돈이 환경부 권고 기준이 148 베크렐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55, 60 베크렐밖에 안 돼요. 시멘트 업계는 그것만을 주장해요. 우리는 시멘트는 환경부 권고 기준의 3분의 1 수준으로 안전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시멘트는 화학물질이에요. 물을 만나면 성분이 달라져요. 물을 만나면 시멘트 자체 만들면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얼마냐면 한 40 베크렐밖에 안 나요. 근데 그 시멘트를 갖다 물을 붓겠어요. 그랬더니 얼마가 나오냐? 쭉쭉 올라가잖아요. 120 베크렐. 그런데 제가 요번에 공식, 저건 이제 저희가 간이 테스트를 한 거고 공식으로 190만 원을 주고 정부기관 연구소에 맡겼어요. 그랬더니 7일간 시멘트에서는 55 베크렐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걸로 콘크리트를 만들었어요. 아파트처럼 말렸어요. 그래서 공시체를 만들어서 그 마른 콘크리트에 라돈을 측정했더니 7일간 평균 값이 얼마 나왔냐? 환경부 권고 기준 140 베크렐에 몇 배가 넘는 830 베크렐 나왔어요. 이게 대한민국 전문가들 아무도 몰라. 그리고 환경부는 이거를 감춰놓고 있어요. 조만간 이걸 공개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 문제가 심각한 부분들이 있죠. 시멘트 생산량은 2025년부터 보시면 늘지 않았어요. 근데 쓰레기 사용량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죠. 시멘트 공장이냐 쓰레기 소각장이냐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시멘트 공장은 1450도라 그 쓰레기를 사용해도 완전 분해된다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시멘트는 발암물질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표를 보시면 쓰레기에 있는 크롬이 열을 받으면 육각크롬이라는 발암물질로 전환되는데 1000도 이상으로 올라갈수록 더 많이 발생돼요. 1450도 자랑한다는 것은 발암물질 제조기인 거죠. 시멘트에 있는 발암물질들은 피부와 폐암을 일으켜요. 피부암, 폐암. 문제는 여기 있어요. 대한민국의 시멘트의 육각크롬 발암물질 기준은 20ppm이에요. 그런데 유럽에도 시멘트 쓰잖아요. 기준은 얼마일까요? 2ppm이에요. 우리나라 시멘트는 유럽 기준으로 시중에, 유럽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2ppm을 넘는 발암물질 2ppm 넘는 시멘트는 시중에 유통 금지가 되어 있어요. 법으로. 근데 우리는 시중에 유통할 수 없는, 유럽에는 시중에 유통할 수 없는 시멘트가 그 시멘트로 집을 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살아가고 있다는 끔찍한 현실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 발암물질이 없는 시멘트가 하나 있어요. 유니온 시멘트. 육가름 발암물질 불검출이에요. 다 시멘트가 많은데 쓰레기 발암물질이 많은데요. 그럼 유니온 시멘트는 기술이 좋아서일까요? 아니요. 쓰레기를 넣지 않기 때문에.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쓰레기를 넣지. 근데 이 시멘트는 아주 조그만 회사예요. 그냥 하얀 백 시멘트를 만들고 있는데요. 쓰레기를 넣지 않으면 발암물질이 없어요. 중금속도 없어요. 시멘트 공장에서 질소산화물. 우리 미세먼지 많이 이야기하죠. 미세먼지가 발암물질이다. 그런데 그 미세먼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질소산화물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질소산화물을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곳이 공장이 어디예요? 시멘트 공장이에요. 시멘트 공장에 왜 질소산화물이 나오냐면 1000도 이상의 온도로 올라갈수록 더 많이 나와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여기에 또 숨어 있어요. 자, 중국 시멘트 공장의 질소산화물 배출가스 기준은 중국은 중앙정부는 100ppm인데 지방의 지방자치제에서 얼마를 규제하고 있냐면 24ppm, 45ppm으로 규제를 해요. 대한민국은 얼마일까요? 대한민국 시멘트 공장은 우리는 후진국가라고 이야기해요. 환경 후진국가는 중국이 시멘트 공장들이 24ppm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얼마냐면 270ppm. 중국의 11배. 한 그 중국의 시멘트 공장의 사장을 역임했던 세계 시멘트 협회 회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른쪽 시멘트 협회부에다가 24.3ppm, 50 나노 그거를 기준을 맞출 수 없다면 중국인 시멘트 공장 문을 닫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중국 기준으로 문을 닫아야 될 공장들이 지금 더 높게 운영하고 있어요. 환경부의 특혜 속에. 이렇게 쓰레기도로 시멘트를 만들어지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지난 6월 1일 날, 몇 달 안 됐잖아요. 18개 언론사들이 순환전, 쓰레기에 눈을 뜬 독일, 유연탄 대신에 쓰레기로 100% 대체, 쓰레기 시멘트라고요?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최병성이 보라고 한 거예요. 쓰레기 시멘트라는 말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최병성이 만들었거든요. 제가 2006년에 처음 만든 말이에요. 그래서 삼성경제연구소에 나온 프레임의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최병성 목사가 쓰레기 시멘트라는 프레임을 지음으로써 시멘트 업계가 그곳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제 책도 글도 있는데요. 저보라고 이런 말, 유럽의 협회 관계자를 통해서 이런 언론을 똑같이 다 반복하고 있죠. 18개 언론을 통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언론사들을 데려가. 왜 그랬을까요? 시멘트 업계 언론사를 데려갔어요. 그리고 영국과 독일과 아일랜드를 가서 보고 이렇게 갔다 와서 보도를 뿌린 거죠. 과연 맞을까요?
한번 비교해 볼게요. 대한민국 땅 한번 보시죠. 10만 제곱킬로미터예요. 독일 35, 우리보다 3.5배 커요. 영국 24, 우리보다 2.4배. 인구도 더 많아. 근데 시멘트 생산량을 보시면 국민 1인당 시멘트 생산량이 무지 작아요. 전 세계 1위에요. 쓰레기 시멘트 소비량 전 세계 대한민국 1위야. 독일 우리의 3분의 1밖에 안 되지 않아요. 그런데 독일, 유럽 시멘트 집 거의 없잖아요. 집에 오래 살잖아요. 100년, 200년 가잖아요. 그러니까 쓰레기 시멘트에 노출된 확률이 대한민국이 제일 많아. 근데 제일 기준이 허술하다는 거예요. 쓰레기 사용 기준 볼까요? 외국도 시멘트, 맞아요. 외국 시멘트 공장도 쓰레기 넣어요. 한번 보시죠. 그런데 일본하고 볼게요.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이제 최근에 기준을 몇 개 만들었어요. 염소 기준이 2%가 돼 있죠. 대체 연료 오른쪽 아래 2%. 2%면 2만 ppm이에요. 그런데 일본은 얼마일까요? 일본 기준 자기들 시멘트 업계 만든 게 1000ppm이에요. 일본의 우리는 20배예요. 우리나라 일본 사람보다 20배 튼튼한가요? 아니잖아요. 독일 갔다 온 독일을 한번 볼게요. 독일의 쓰레기 사용 기준을 보세요. 저렇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쓰레기 사용 기준이 별 볼 일 없어요. 자, 배출가스 공장의 배출가스 기준을 볼게요. 유럽과 독일은 7개 항목들을 실시간으로 측정해. 근데 우리는 3개밖에 안 해. 그리고 산소 농도를 보면 유럽, 독일 다 10%, 11%인데 우리는 13%야. 미국은 7%야. 환경부가 모를까요? 환경부가 만든 2009년에 만든 국정감사 자료예요. 일본 10%, 유럽 10%, 그래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만든 게 2009년이에요. 근데 13년이 지난 지금도 개선하지 않고 있어요. 알면서도. 국민을 죽이는, 정말 국민의 환경 위험에 빠뜨린 게 누구예요? 환경부예요. 시멘트 업계가 유럽은 친환경 시멘트라고 인정한다고 했죠. 그러면 유럽은 시위 안 할까요? 쓰레기 사용 기준도 엄격해. 시멘트 안전 제품 기준도 엄격해. 배출가스 기준도 엄격해. 그런데 유럽의 수많은 나라들이 시위를 해요. 쓰레기 사용 시멘트 공장 주변에 시위를 해요. 이렇게 시위를 해요. 이렇게 시위를 하죠.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요. 대책 회의를 하고 논의를 해요. 유일하게 가장 위험한 주거 공간에 놓여 있는데 시위하지 않고 언론도 조용, 오히려 시멘트 찬양하는 언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쓰레기 시멘트 문제를 싸우고 있는 게 최병성이밖에 없어요. 정말 심각한 문제죠. 우리가 좀 깨어나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진실을 알고 우리가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드신 목사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독일의 하이델베르크입니다. 우리처럼 아파트가 많은가요? 우리 아파트 모습을 보세요. 독일의 그 많은 도시들입니다. 각 도시들의 모습 갖고 우리하고 비교를 보시면 전혀 다르죠. 오늘 가족을 깜빡했네. 자, 시멘트 업계가 말한다. 나중에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 환경부랑 시멘트 업계가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들어도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우리가 크롬과 니켈이 인체에 위험한데, 그것을 크롬이라는 숟가락을 만들면 딱딱 굳으니까 밥을 먹는 것처럼 시멘트도 쓰레기를 만들지만 그 안에 중금속이 굳기 때문에 안전하대요. 그러면 같을까요? 제가 시멘트 토론할 때 하루는 자려고 누웠어요. 이제 토론회가 다음 주가 있는데 하루는 이걸 어떻게 이 논리를 깰까 딱 하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자려고 하는 순간 제게 계시를 주셨어요. 뭘까요? 쓰레기 시멘트 숟가락을 만들었어요. 제가 시멘트로 숟가락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토론회 한 날, 자, 앞에 제 옆에 환경부 과장이 앉았고 그 오른쪽에 시멘트 업계 전무가 앉았죠. 제 발표 시간에 일어났어요. 자, 제가 시멘트로 숟가락을 만들었는데 이거 하나씩 줄 테니까 밥 먹을래요? 그랬어요. 못 먹죠. 그리고 제 가방에서 뭘 꺼냈을까요? 망치를 꺼냈어요. 그리고 제 가방에서 바로 이 숟가락을 꺼냈어요. 새 숟가락. 저 밥을 먹던 저 숟가락은 아무리 세 번을 떼들겨도 휠 뿐 깨지지 않았어요. 근데 시멘트는 단 한 방울 깨니까 어떻게 돼요? 산산박살 나죠. 숟가락은 물도 스며들지 않아요. 만져도 먼지가 나지 않아요. 시멘트 가루는 물을 보시면 물이 빨아 올라가잖아요. 만지면 먼지가 묻어요. 달라요. 이게 대한민국 환경부가 하는 변명이란 말이에요. 심지어 폐타요, 국내 산적한 폐타를 처리하라고 허가를 해줬는데 이제는 시멘트 업계 홈페이지 보시면 어디가 수입해요? 폐타가 부족하다고 미국, 영국, 호주, 이탈리아, 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폐타를 다 주소와 그래서 그걸 시멘트 만들어. 이게 바로 외국에서 수입해온 폐타예요. 이들은 말합니다. 시멘트 사용해도 고온이기 때문에 대기 오염 배출에 차이가 없대요. 아니요. 얼마나 위험한가 보세요. 우리나라의 전 세계 유럽은 지금 뭐에 집중하고 있냐면 수은. 인체에 가장 위험한, 환경에 위험한 게 수은이라는 거 중금속을 뒤늦게 깨닫고 수은 배출 저감 운동을 하고 있어요. 각 나라마다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죠.
그런데 그래서 환경부가 만든 자료를 보았어요. 했더니 우리나라 수분 배출의 1위가 얼면 1위 공동 1위예요. 화력발전소예요. 유연탄 많이 쓰기 때문에 2위가 어디냐면 똑같이 34%로 시멘트 업계예요. 아까 GDP 0.3% 3%잖아요. 근데 수분 배출의 34%를 배출해요. 근데 그것이 당연할까요? 수분은 공장에서 그 시멘트 공장 주변만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올라와서 전직으로 대한민국 다 뿜어요. 근데 왜 시멘트 공장에 수분이 배출될까요? 보시면 한 논문을 찾았어요. 중국의 시멘트 공장에는 사용하는 수분이 없어요. 쓰레기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는 바로 쓰레기를 사용하게 되면 수분이 나와요. 보시면 또 다른 보고서에 봐요. 화력발전소에서는 수분 배출량이 거의 이렇게 작아요. 미미해. 그런데 시멘트 공장은 저렇게 막. 그러니까 환경부가 자원 재활용이라는 이름으로 쓰레기를 막 권장하고 있죠. 이것은 자원 재활용이 아니라 결국은 국민을 죽이는 유해물질 순환 사회를 만들고 있는 잘못이라는 거죠. 시멘트 공장에서 온갖 발암물질이 다 뿜어져 나와요. 자기들이 보고서 써놨어요. 시멘트 공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용량이다. 그리고 소각제 등 2차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대요. 여러분 이게 좋은 말일까요? 아니요. 아무리 고온이어도 소각재가 남아요. 결국은 뭐예요? 그 어마어마한 쓰레기를 소각하고 남는 재가 시멘트 안에 들어간다는 거. 시멘트가 유해물을 하다는 거죠. 강혈감량 이런 게 있어요. 아무리 타지 않고 남는 재가 있어요. 그를 공식적으로 자기들이 5% 케이스 그게 성신량의 보니까 3%라 돼 있어요. 우리나라 연간 시멘트 생산량이 4,700만 톤이에요. 그거의 3%만 잡아도 140만 톤이라는 소각제가 시멘트에 섞여서 오늘 우리 집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뭘까요?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오늘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쓰레기를 사용하면 염소가 많아요. 쓰레기, 폐플라스틱, 폐비닐 이런 데는 염소가 높아요. 소금기죠. 여러분 소금기가 시멘트에 소금기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철근이 부식돼. 그러면 건물이 장기가 위험했죠. 그래서 시멘트에는 염소 기준이 300ppm로 규제되어 있어요. 근데 쓰레기를 많이 쓰면 염소가 높아지고 염소를 빼내야 돼. 그걸 염소 바이패스 더스트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지정 폐기물로 처리비가 톤당 한 40만 원씩 돼요. 이 쓰레기에서 나오는 염소를 처리비를 아끼려고 뭐 하고 있나 보세요. 공장에 있는 레미콘 시설에서 염소수를 비벼가지고 온 공장 다 묻고 있는 거예요. 공장 곳곳에 쌍용 동해 공장이에요. 우리나라 제1위 기업이라는 곳의 모습 보세요. 공장 곳곳에. 자, 폐타이 야직장인데요. 4.3m. 붓고 마르면 또 붓고 붓고 또 붓고. 저 오른쪽 사진이 뭐냐면 그 작년 국정 갔을 때 환경부가 제가 가서 시추하는 모습이에요. 얼마나 깊이 불법한지. 이게 대한민국 기업에서 벌어지는 모습이에요, 지금. 이런 시멘트 기업이 시멘트를 만들어. 그 기업이 안전해? 시멘트가 안전해요? 안 안전해요. 이건 공장 정문이에요. 이제 공장 마당에 붙다 이제 불 데가 없으니까 정문 앞 잔디밭에 2.3m를 파고 붙다가 저한테 딱 걸린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런 심각한 현실 속에 막혀서 해석하고 있죠. 근데 환경부에는 실적이 없다라고 보고했어요. 발생량이 없다라고 이렇게 보고했어요. 시멘트 공장. 그래놓고는 어떻게 했어요? 밀폐 차량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실적 없다고 해놓고는 공장을 이렇게 잔뜩 쌓아놨죠. 그리고 이걸 갖다가 콘크리트 묻어갖고 매립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쓰레기 시멘트 결국 탄소 중립이 아니에요. 얼마나 심각할까? 쓰레기 시멘트 공장이 옛날 여러분 이 뉴스 보셨을 거예요. 의성 쓰레기 산 해결했어. 정말 이게 말일까요? 이 쓰레기가 뭘까? 시멘트 공장으로 67%가 갔어요. 그러면 시멘트 공장에 쓰레기 처리했으니까 고마운 걸까? 이 쓰레기가 어떤가 보세요. 상상할 수 어떤 쓰레기가 어디서 출처도 알 수 없는 쓰레기예요. 그 쓰레기 치우기 급하다고 외국 CNN에 방송 보도됐다는 이유로 쓰레기를 시멘트 공장으로 보낸 이 대한민국. 근데 염소가 어마어마하게 높죠. 다 분석을 해봤는데 심각한데요. 주민들은 이렇게 시위하고 있죠. 탄소 중립이라 그래. 그러면서 시멘트로 쓰레기를 만드는 거 탄소 중립이 아니에요. 왜? 탄소를 더 배출해. 시멘트에서 탄소가 배출되는 가장 많은 게 석회석이 분해되는 것이 67%, 유연탄, 가연성 폐기물이 26%예요. 이런데요. 여기 시멘트 옆에 쌍용 홍사승 회장이 인터뷰를 했어요. 어디 보면 유연탄이나 폐합성 수지나 왼쪽 아래 보시면 탄소 배출 개수가 똑같아. 유연탄이나 기름이나 똑같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오른쪽 보시면 폐합성 수지 2톤을 떼야 유연탄 1톤과 같다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쓰레기를 사용하면 뭐예요? 탄소가 더 많이 나와. 그런데 탄소 중립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심각하다. 그런데 놀라운 거. 시멘트 값이 비싸서 그럴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시멘트 정말 비싸요. 아파트 비싸. 10억, 20억 막 하죠. 그러면 32평에 들어가는 총 시멘트 값은 얼마나 될까요? 평당 분양가가 2천만 원이 넘는데
32평에 들어가는 총 시멘트 값은 150만 원밖에 안 돼. 쓰레기 넣지 않은 시멘트를 만들어봐야 몇십만 원만 추가하면 돼. 우리가 건강공간을 사는 공간에 시멘트 업계가 논문을 썼어요.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들면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3,750억이 절약된다고. 3,700억을 5천만 명으로 나누면 얼마일까? 국민 1인당 3,000원 밖에 안 돼요. 담배 한 갑각도 안 돼요. 그걸 위해 우리는 이 평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쓰레기로 지은 시멘트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게 등급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여론조사 해봤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돈을 더 내서라도 깨끗한 시멘트 살고 싶다. 아마 여러분의 마음도 다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료가 개사료 등급이 있는 것처럼 함께 우리가 등급제를 통해서 이렇게 또 나은 깨끗한 시멘트는 아마 여러분 그 정직관 후보 2 작년에 영화가 개봉됐는데요. 거기 보시면 제 이름도 뒤에 나오거든요. 제가 그 영화 내용을 다 제가 이제 체크해 준 건데요. 거기 보면 등급제랑 이 쓰레기 시멘트 이야기가 나와요. 영화를 풀어가는 주 내용이 이 쓰레기 시멘트 이야기인데요. 라미란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깨끗한 쓰레기 넣지 않은 시멘트는 주거 공간에 집을 짓는데 쓰레기로 만든 시멘트는 어디로 가면 돼요? 도로와 항만을 사용하면 되죠. 오늘 국민이 더 많이 알면 이 문제들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좀 더 알고 함께 기도하며 이 문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네, 우리는 그 선물이 훼손되고 망가져가고 있음에도 우리가 관심을 덜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깨어 하나님 만든 세상,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잘 보존할 수 있는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당신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감당하시며 우리를 더 치유하게 해주셨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들이 인간들의 탐욕으로 인해 환경부의 잘못으로 인해 온갖 쓰레기로 범벅이 되어 있는 위험한 주거 공간이 되어 있고 많은 아이들이 아토피와 비염으로 시달려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주거 공간이 좀 더 안전하고 깨끗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힘을 더하고 건강한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정의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바른 세상 만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